지금부터 전파망원경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망원경에서는 우선 전파망원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파망원경의 구성 및 원리, 관측 대상과 전파 간섭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주 배경 복사와 대폭발 우주론, 코비 위성의 관측, 우주접의 선 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파망원경은 우주 공간에 있는 전파를 관측하기 위한 장치를 총칭하는 말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광학망원경이 천체가 내뿜는 가시광선을 반사경으로 모아 천체를 관측하는 반면 전파망원경은 기존의 광학망원경으로는 잡을 수 없는 우주 전파를 잡아 컴퓨터로 영상을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전파를 발생하는 천체를 광학망원경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망원경은 광학망원경처럼 천체의 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체로부터 날아오는 전파의 강도를 기록계에 나타내도록 전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입니다. 다음은 전파망원경의 구성 및 원리입니다. 전파망원경은 천체에서 오는 전파를 반사시키고 한 점으로 모으기 위해 거대한 접시 모양의 오목한 금속판이나 그물망 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그물망 형태의 접시 안테나는 가시광이나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는 그대로 투과되지만 파장이 긴 전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반사되어 한 점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안테나에 입사된 전파 신호는 매우 약하므로 안테나 후면에 연결된 증폭기에 입력됩니다. 증폭된 전파 신호는 전파 분광기를 거쳐 좁은 주파수 대역으로 쪼개어 주파수별로 분해되어 기록 장치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해 처리하여 전파를 방출한 천체의 전파 영상의 형태로 처리되어 관측자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전파망원경의 관측 대상입니다. 전파망원경은 주로 차가운 성간원의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전파를 검출합니다. 수소 원자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입니다. 성간원에 분포하는 수소는 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시광 영역에서는 빛을 방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에 전파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이 이들을 찾아내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뿐 아니라 외부 은하의 운동 특성을 알아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성간원에는 수소 이외에도 유기분자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도 역시 전파 영역에서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파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측하고 있습니다. 항성과 그 주변의 행성들은 이러한 성간원의 중심부에서 주로 탄생합니다. 따라서 전파망원경은 이들의 탄생 과정을 밝히는데 가장 적절한 관측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 간섭계입니다. 전파망원경의 경우 장파장의 전파를 사용하는데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분해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경이 크면 클수록 분해능은 좋아지지만 크게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대의 전파망원경을 일정하게 배열하여 그 배열 전체의 직경과 같은 망원경의 분해능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전파 간섭계입니다. 이러한 간섭계를 이용한 배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장기성 간섭계입니다. 또한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집합체는 총 66개의 직경 12m와 직경 7m 망원경으로 이루어진 거대 전파 간섭계로 많은 망원경의 수 덕분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탐라대학교에 각각 직경 21m의 전파 망원경을 세워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이라 불리는 간섭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배경복사입니다. 우주배경복사는 우주 공간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전자기 복사를 뜻하며 보통 초기 우주의 뜨거운 열적 평형 상태에서 기원하여 우주의 팽창,
역사 동안 식어온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말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나이 약 38만 년일 때 우주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래된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팽창하며 식어가던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으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전자는 양성자와 헬륨 원자에게 달라붙어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의 진행을 가로막던 전자가 급격히 사라져버리자 빛은 물질과 더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를 빛의 분리 시기 또는 재결합 시기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는 그 세기를 가지는 흑체의 온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하늘의 어느 방향에서 측정해도 거의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총에너지는 우주 역사 동안 존재한 모든 별과 은하가 방출해왔던 빛 에너지보다 훨씬 많으며 우주의 총 복사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는 대폭발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대폭발 우주론에 따르면 태초의 뜨거운 우주 속에는 빛, 전자, 양성자와 같은 수많은 기본 입자들이 서로 뒤섞여 충돌하며 열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한 우주론에서 흑체 복사의 온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내려가지만 빛의 분포 함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흑체 복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우주의 팽창 척도에 반비례하여 변화합니다. 재결합 시기에는 온도가 약 3000K이므로 그 당시 우주는 현재보다 약 1100배 작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 공간에 퍼진 차가운 흑체 복사의 존재는 역으로 우주가 과거에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대폭발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은 코비 위성의 관측입니다. 1989년 미국 나사에 의해 발사된 코비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와 우주적외선 배경복사를 탐사하여 우주론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코비 위성에 실린 관측 기기 중 원적외선 분광측 광기는 우주 배경복사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우주 배경복사가 완벽한 흑체 복사임을 보였으며 마이크로파 차분 복사기는 우주 배경복사 온도의 미세 요동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적외선 배경복사 측정기는 우리 우주에 퍼진 적외선 배경복사의 세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코비 위성은 전체 하늘에 대해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가 방향에 따라 미세한 변화를 보임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우주 배경복사 온도의 미세한 요동의 존재인 우주 배경복사 비등방성의 발견으로 우주 원시 요동의 존재와 우주 거대 구조의 기원과 진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확립되었으며 극팽창 우주론이 지지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비 위성과 맵 위성이 찍은 우주 배경복사 사진입니다. 다음은 우주적외선 배경복사입니다. 우주적외선 배경복사는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될 때 방출된 단파장 빛이 우주 팽창에 의하여 적외선 영역에서 잔존해 형성한 배경복사입니다. 우주적외선 배경복사에는 별빛을 흡수한 먼지가 원적외선 영역에서 재방출한 성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 생성이 활발한 초광 도적외선 은하에서 이 성분이 많이 방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퀘이사의 중심부에서 방출된 X선이 주변 먼지에 흡수되었다가 재방출된 성분도 포함됩니다. 우주적외선 배경복사는 코브더비의 관측으로 원적외선 영역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의 출처입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모두 전파 망원경이며 작은 순서대로 R15, 캐넬, 라탄 망원경이 있습니다. 3위는 R15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에 구축되었으며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소유입니다. 크기는 직경 305m이며
고도 498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정식 운영되었으며 2020년 11월 19일에 노후화로 인해 해체되었습니다. 반사표면 168m 위에는 케이블로 피드 캐빈 수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테나의 반사표면은 총 38,788개의 천공 알루미늄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위로는 캐년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구이저우성 핑탕현 상림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직경 500m로 두 번째로 크고 25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총 46만 개의 반사 디스크로 덮여 있습니다. 2016년에 첫 관측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되었습니다. 캐년 망원경으로 우주 안의 중성수소가스, 펄소행성, 성간 물질 등을 탐사하고 외계 통신 신호를 포착해 외계 생명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그렇단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는 러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직경 576m로 가장 큰 망원경이며 반사판 표면엔 12,000제곱미터, 고도 97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탄 망원경은 고식 사광면 떨어진 HD 16459에서 방출된 것으로 추측되는 신호를 감지하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반사판이 링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로 2m, 세로 7m로 이루어진 895개의 반사판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원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원경은 바로 우주 망원경입니다. 오늘 우주 망원경의 특징과 종류의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원경은 곧 지표면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망원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직접 불절과 반사 원리를 활용한 망원경보다는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 자리 잡은 우주 망원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망원경 소개와 각 망원경이 촬영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담은 사진도 함께 담을 예정이니 함께 망원경과 우주의 매력 속에 빠져봅시다. 먼저 우주 망원경의 특징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주 망원경은 지상의 망원경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대기층을 거쳐 관측하면 대기로 인해 상이 약간 왜곡되고 흐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체의 작은 물체를 보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우주 망원경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주 망원경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지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망원경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천문학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망원경이자 우주 왕복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올라간 인류 최초의 우주 망원경입니다. 1990년에 상공 600km 궤도에 진입한 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주 사진을 꾸준히 전송해 오면서 2021년 현재까지 31년이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천체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1995년 촬영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것 중 가장 유명한 창조의 기둥입니다. 수소와 먼지로 구성된 가스 기둥이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고 있어 보인다고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창조의 기둥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유로파가 물기둥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관찰해 유로파에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계기로 유로파의 생명체 탐사를 본격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플러 우주 망원경입니다. 멀고 먼 은하계에 존재할지 모를 또 다른 지구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외계 행성 탐사를 위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습니다. 2009년에 발사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태양 궤도를 돌며 9년에 걸쳐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26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70%를 케플러가 찾았다고 합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2018년 연료 고갈로 인해 수명을 다하게 되어 공식적인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견한 외계 행성을 하나의 사진에 모아보니 이렇게나 많은 양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케플러는 이처럼 인류의 외계 행성 탐사에 큰 영향을 주며 행성 사냥꾼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다한 케플러의 뒤를 이어 우주망원경 테스가 바통을 넘겨받게 됩니다. 테스는 지난 2018년 4월에 발사되어 케플러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탐지 기술을 사용해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테스는 우주의 한 방향만 관측하도록 설계된 케플러와는 달리 꽃잎처럼 겹쳐진 시야로 하늘 전체를 스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는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들보다 30에서 100배 더 밝은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테스가 발사되고 처음으로 관찰해 지구로 전송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테스가 1년간 촬영한 것들을 재구성한 구성한 남반구 전체 하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케플러가 노후에 은퇴하듯이 허블 또한 후속 주자에게 서서히 자리를 물려줄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허블의 차세대 주자가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올해 11월에 발사될 예정인 이 망원경은 허블이 관측하지 못했던 우주의 아주 먼 곳에 있는 천체들까지 관측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원경인 우주망원경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주망원경이 더 많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길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바로 떠올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문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문대는 천체를 관측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천문대에는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한 천체 망원경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광기 등의 연구시설이 설치됩니다. 천문대는 개시와 역법을 위해서 천체들의 위치를 추적하던 구조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BC 2500에서 1700년에 걸쳐 영국에서 건축된 스톤헨지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점성술사들과 성직자들이 지구라트라고 알려진 계단식 탑의 꼭대기에서 태양 달 행성들의 운동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화도 참성단에서도 천문 관측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첨성대에서 천문 관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러한 시설 또는 그런 기관 모두를 천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천문대는 우라니보르그입니다. 우라니보르그는 우라니아의 성이라는 뜻으로 우라니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문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1576년경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덴마크의 국왕 프레데릭 2세의 지원을 받아 당시 덴마크 제국의 벤섬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천문대뿐만 아니라 화학실험실, 옥수수 재분소 등 다양한 시설들이 모두 티코 브라헤의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망원경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위각 4분위와 대형 청구위를 만들어 의자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관측 활동을 하였습니다. 브라헤는 이곳에서 정밀한 측정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의 사후 그 자료들을 넘겨받은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를 토대로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우라니보르그는 1601년 티코 브라헤의 사후 파괴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적 천문 관측 시설은 1637년 크리스티안 4세에 의해 착공되어 1642년 완공된 덴마크 코펜하겐의 룬데토른입니다. 룬데토른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망대로 알려졌습니다. 원통형의 건물 일부가 트리니타티스 성당과 연결되어 있고 외관에 크리스티안 4세의 친필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있으며 과거 청문대로 사용했던 기구와 흔적들을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앞서 청문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천문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천문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에 한번 방문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천문대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현대식 망원경을 설치한 소백산 천문대, 국내 최대 규모 직경 1.8m의 반사 망원경과 태양 플레어 망원경을 가진 보현산 천문대, 국내 최초 시민 천문대이자 9.3m 돔스크린 천체트 영시를 가진 대전 시민 천문대, 국내 두 번째 시민 천문대이자 교육용 천문대임에도 입지 조건이 연구용 천문대와 비슷한 별마로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연구용 천문대인 소백산 천문대, 보현산 천문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백산 천문대는 국내에서 최초로 지어진 현대식 천문대입니다. 1978년에 준공되었으며 연구원들의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구용 천문대입니다. 일반인은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을 할 수 없으며 견학만 가능합니다. 견학도 방문 가능 시간이 매일 1시에서 4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 예약 시 다른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 정상입니다. 연구를 위해서 도시의 불빛을 피할 수 있고 안개와 구름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높은 곳인 해발 13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있어 보통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천문학 교육, 연수, 워크숍을 지원하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현산 천문대입니다. 보현산 천문대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소백산 천문대의 관측 장비로는 한계를 느껴 만들어진 연구용 천문대로 국내에서 가장 큰 직경의 반사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양 망원경, 분광 관측기 등의 관측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시설과 방문객 시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엔 전시관만 방문 가능하며 전시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합니다. 다만 4월, 5월, 6월, 9월, 10월에 주간 공개 행사를 진행하며 이때는 연구동의 망원경과 시설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과학의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야간 공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의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소백산 천문대와 비슷하게 경상북도 영천시 보현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천문대와 같은 이유로 해발 11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일몰 후에는 관측을 위해 접근이 제한됩니다. 1만원권 지폐 뒷면에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연구 장비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보현산 천문대에 천체 망원경도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망원경이 바로 보현산 천문대의 천체 망원경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용 천문대인 대전시민천문대, 별마로 천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민천문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시민천문대입니다. 연구용이 아닌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와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을 시민천문대라 하는데 이 대전시민천문대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최초의 시민천문대입니다.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9.5m 돔스크린이 있는 천체트형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여러 전시물을 통해 천체의 이해를 돕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8m 원형돔에 25cm 구경의 굴절 망원경이 있는 주관측실, 가로 6.6m, 세로 11.7m의 슬라이드 돔에 다양한 구경의 망원경이 있는 보조관측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연구용 천문대와는 다르게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 편합니다. 주 방문객이 일반 시민인 만큼 접근성을 고려한 모습입니다. 목적에 걸맞게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별 음악회, 신앙송회 등을 자주 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전시회도 수시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별마로 천문대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설립한 시민천문대입니다.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8.3m 돔스크린이 있는 천체 투영실이 있으며 2층에는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실, 카페 등이 있으며 4층에는 8m 원형 도매 80cm 구경의 반사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주관측실, 다양한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과 태양 필터가 있는 보조 관측실이 있습니다. 이용료는 성인 기준 7,000원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용 천문대임에도 연구용 천문대와 비슷한 입지인산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 천문대처럼 일몰 이후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3층 규모의 교육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영상 강의실, 망원경이 있는 실습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문학 강의, 망원경 조립, 천문대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천문대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어떤가요? 별자리 명소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천문대를 견학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